네,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특검에서는 잠시 후 최순실 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4주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암울한 그런 4주년을 맞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탄핵 정국에서 맞이하게 된 박 대통령의 취임 4년 어떤功과 과가 있었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부터. 먼저 조혜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었죠. 예. 사심 없는 애국심이라든지 또 국민들을 이렇게 넓은 품으로 이렇게 포용할 거라는 그런 이제 통합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 부패가 없을 것이다, 청렴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국정 그 운영 능력이 또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국민 생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생활 정치를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선거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또 이제 선점하기도 했었고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외교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데서 또 이제 성과도 있었고 또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그런 데 성과도 있었는데 초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수첩 인사, 또 이제 불통, 네. 또 친박, 패권 정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지난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했는데 참패한 이후에 그걸 이제 쇄신하고 국정 기조를 바꿨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면서 당도 다시 이제 친박으로 또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제 지금 이제 수사 결과 나오지만은 그 시기부터 이제 K 스포츠라든가 미르재단 이런 걸 이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이제 임기 후반에 터져가지고 결국은 탄핵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그동안에 과도 있었지만 공도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몰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머리에 기억나는 건 그게 있어요. 국민의 행복. 그리고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좀 정치를 앞으로 좀 잘 이끌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4년 또 4년을 좀 넘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월호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또 정윤회 문건 사태가 있고 또 지금 사실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임기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뭔가가 터진 그러한 산이 있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이제 문화융성 창조 경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보니까 문화융성이나 창조 경제 정책도 최순실과 관련된 거였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문화융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한류 스포츠 굉장히 좋은 개념이지만 이걸 살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염되는 그러한 결과가 얻었고 더구나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도 창조경제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갈 방향은 결국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이전과 다른 경제이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좋은 문구예요. 그렇지만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씨가 임명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나 어떤 공이 있었느냐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든 아니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외국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일부 성과가 냈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어떤 계약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주는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핵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까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최악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정말 미국도 못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신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4년이 된 2013년 2월 25일부터 이제는 4년이 된 시점을 돌아보면 참담하다. 왜냐하면 정치면에 봤을 때 정치 개혁이라든가 우리 정치문 현재 문화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못 잡았고요. 예. 또 경제 면에서는 가계부채 지금 뭐 1,350조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임기 내 1,500조까지도 지금 얘기될 정도로 최악의 가계부채, 최악의 청년 실업,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앞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다 불려다니면서 청문회와 특검을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문화면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나왔죠. 문화의 융성은커녕 지금 문화인들이 좌절하고 있었던 4년. 또 외교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참담합니다. 주변에 여러 강국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과는 사드 갈등, 일본과는 소녀상 문제, 위안부 이 문제 지금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마지막 단절에서 개성공단 최후의 보루,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루마저도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지금 온 국민이 아파하고 주말이면 두 진영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한 부분을 찾아보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는 또 우리 국가의 미래가 지금 상당히 어두워져 있는 그런 4년이었다는 점에서 저도 참 기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 의원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거나 또는 청와대 기류를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지금과 같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양쪽에서 기차가 마주오면서 충돌을 향해서 달려오는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은 나라가 파국에 이를 수도 있겠다. 어떻게든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면은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걸로 사태가 끝나지 않고 그걸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계속 또 불복하고 그게 또 대선으로까지 연결돼 가지고 대선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치러질 수도 있는 그런 비상한 상황까지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대통령의 이제 자진하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왕 여기까지 이미 왔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탄핵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통령의 입장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 이후에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돼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정치력을 회복하고 또 정치적으로 복권이 되고 부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번 이 일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상처가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텐데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파면이 되고 그 뒤에 검찰 수사를 받고 또는 뭐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지지층은 동정심으로 이제 결집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파국을 우려하는 정치권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이쪽 대통령 지지층들이 기강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비상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쫓겨났을 때는 파면이 됐을 때는 그 우려가 더 커지지만은 스스로 그만둬 버리면은 그 지지자들도 대통령 자기들이 밀은 사람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는데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고민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고민을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을 좀 주시하면서 대통령 측에서 아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쨌든 유불리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하야와 어떤 그 탄핵의 차이 거기서 어떤 뭐 예우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탄핵과 하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르죠. 일단 탄핵이 돼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파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애우해가는 법률에 의하면 사실은 경호 이외에는 뭐 특혜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야는 많이 있나요? 하야가 되면 전직 대통령에서 모든 애우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는 뭐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일축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진 사퇴를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그 카드를 당연히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이전 전직 대통령 애우가 뭐
애우의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것도 사실은 뭐 본인이 하야했더라도 만약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고 이상을 형을 받으면 사실은 애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야를 하더라도. 그렇죠.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인데 하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게 일종의 판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재판으로 따지면 유죄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일반 재판처럼 1심, 2심, 3심이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헌재 어떤 그러한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 그것은 탄핵이 결정됐다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도 하야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명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공정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탄핵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촛불과 태극기 아니면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 그래서 이걸 나는 이런 국론 분열을 원하지 않고 뭔가 국민 통합을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랄지 헌법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야를 하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돼서 확정되는 것보다는 하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만약 이제 하야를 하게 되면 약간의 동정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뭐 친박 단체들이 결집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단 하야를 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할지 뭐 신병, 예컨대 뭐 구속을 한다랄지 그런 것들이 쉬워지지 않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새로운 정권도 어차피 국민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탄핵에서 인용이 되는 것보다는 하야가 훨씬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야 선택을 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심판은 어떤 식으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법리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탄핵 자체가 이제 파면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데.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만둬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 대상이 없어져요. 해야지 않느냐. 심의 자체가 안 예.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이제 대통령 말고 피소추자가 만약에 파면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네. 탄핵을 하기 전에 파면을 당해버렸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지금 파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이 굉장히 성숙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그만두겠다고 사퇴를 해버리면 물론 대상이 없어지긴 하지만 이제까지 어떤 성숙한 탄핵의 어떤 심리 결과를 가지고 각하는 하되, 그러니까 파면의 대상이 없으니까 각하는 하되 내용을 발표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된다. 하야를 안 그래서 했다면 그렇죠.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 사유는 된다. 하지만 본인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선순위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각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 교수님 봤을 때도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된다면 친박에 왜 하지 않았느냐는 이제 탄핵 그 찬성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스스로 사퇴 얘기를 택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차 10월 달에 국민에게 대국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때 이 비선 실세, 친수실식에 의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마지막 인용 결정이 될 상황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도의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적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하야를 하게 될 경우는 결국은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고 향후에 현재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또 핵심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야 얘기, 사퇴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직접 대통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정치권과 청와대 참모 일부가 아마 이런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만일의 경우 이 상황으로 간다면 야권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진영으로서는 탄핵의 대통령 사퇴를 통해서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결집하고 선거에서 60일 안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에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인생을 돌아본다면 한 번도 타협하거나 어떤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다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를 1월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지금 광장에 나오는 촛불 민심보다 나를 지지하고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 인원이 2배나 많다라고 지금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지도 많고 내가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물밑에선 나오지만 결국 결심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 실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지금 있나요? 다 나갔고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군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결심을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이 정면 승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서 향후의 정치적인 그런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네. 승부를 할 것이다라고 김 교수님은 판단해 주셨고요. 예. 네, 김 변호사님, 특검의 수사기간 예. 종료가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 대면 조사는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청와대와 지금 특검 쪽 대통령 기소 중지 처분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기소 중지라는 처분이 있어요. 기소 중지는 피의자를 불렀는데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뭐 일단 소재를 탐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소재 탐지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수사가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기소 중지라고 합니다. 근데 기소 중지를 하면 나중에 그 피의자 소재가 발견이 되면 그때 그 사건을 다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를 잠시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가 멈추는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참고인 기소중지, 피의자 기소중지 두 개만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건부 기소중지, 또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용어를 써서 예. 일시적 기소중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그냥 뭐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 이번에 시한부 기소중지 말고요.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피의자죠. 예. 죄를 지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을 잠시 보류해 놓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시한부 조건부 기소중지라고 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상 내란 외환의 죄 말고는 기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을 잠정 보류해 놓는 것이 바로 지금 특검이 말하는 시한부 기소중지인데 그러면 왜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소중지를 하려면 피의자로 입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를 비롯해서 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일단 단정을 짓고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지금 피의자로 입건했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기소하든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까지 사건을 보류해 놓는다 이런 취지인데 이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아니 왜 지금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확실하지 않는데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으면 피의자로서 입건을 해도 안 되고 기소중지 해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기소중지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로 해서 입건을 해서 수사하는 건 가능하고요. 또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는 기소중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27일에 헌재 변론 최종 변론으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내일 이제 대리인단 측이 밝힐 텐데 출석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요원할 것인지 아니면 출석할 수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이제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 심지어 출석할지 말지 내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통보하라고 했는데 네. 그조차도 안 하고 통보도 안 그냥 할 것이다.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고심을 많이 했죠. 참모들 의견도 지금 보도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나가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심판에 도움이 되겠다,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참모들이 이제 다수고 그래봐야 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청와대 참모들도 또 청와대 전체적인 분위기가 탄핵 인용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걸 갖다 이제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거죠. 그거를 대세를 뒤집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가도 역부족이다라는 의미를 이제 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고심을 해왔던 이유는 나가서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문제보다는 그걸 통해서 저 변론 기일을 더 연장해가지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7인 체제 상황까지 끌고 가는 그 전략에 이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출석 일자를 또 조정하고 협의하고 특검하고 이제 신랑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하고 또 출석해서 변론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단호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인 채택도 다 기각하고 변론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다 이제 거부하고 예정대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출석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그 기한을 더 연장해가지고 3월 13일 이후로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대통령이 피해자로서 국회 소추인단들로부터 추궁받고 또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신문받고 이러면은 좋게 말해서 모양새, 나쁘게 말하면 또 다르게 말하면 나라의 국격 이런 부분에서 큰 손상이 오고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적 권위, 정치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손실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변론을 잘해가지고 또 재판관들을 생각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 자신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출석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부 자체도 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탄핵 심판 날짜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탄핵 잠시 지금 특검 사무실 상황 보겠습니다. 긴급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한 모습을 보시길 될 텐데요. 아마도 이 지금 호송차 안에 네. 최순실 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호송차 문이 열렸는데요. 누가 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최순실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 씨 일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이것을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어쨌든 수사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박영수 특검 네, 지금 호송차에서 이재용 먼저,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인데요. 네, 이 부회장을 본격 재판에 넘기기 전에 뇌물 공여 혐의를 보다 좀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의지를 아직도 대통령 수 강요의 있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입니다. 구속 기간 연장되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부분 있으면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했는데요. 예. 오늘 네 번째 조사입니다. 구속이 된 후 네 번째 조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검이 발부받았고요.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와 횡령, 또 범죄 수익 은닉, 국외 재산 도피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그룹 합병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최 씨 일가에게 43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숨기기 위해서 돈을 국외로 빼돌리고 또 정유라 씨에게 승마 훈련용 말을 사주는 방식을 이용한 정황도 포착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내린 모습, 특검으로 들어간 모습,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간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특검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최씨 측을 지원한 경위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고, 지금 화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 출석한 모습을 네. 저희가 계속 다시 보기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오는 28일에는 이제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후 공소 유지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수사기간 만료 전에 이 부회장을 직접 기소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삼성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어떤 재판에 넘기기 전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이어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상 모습. 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시호 씨가 입장을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드리자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낮 소환돼서 최씨 측을 지원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또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국외 재산 도피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 전 마지막 주말이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구치소에 다시 불러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자, 최순실 씨도 2시쯤에 출석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네. 일단 오후 3시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아서 또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을 승진시켜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소환을 하게 되고요. 원래 2시에 예정돼 있었던 최순실 씨는 잠시 후 3시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 씨 일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또 이것을 네.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3시에 최순실 씨의 출석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특검에 이제 잠시 후에 3시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특검 수사 기한이 이제 3일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될 텐데 오늘 3일 남긴 시점에서 최순실 씨를 불러내는 의미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이제까지 수사를 쭉 하면서 70여일 동안 최순실 씨의 이제 재산 부분이 오늘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 씨 일가에 대한 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물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면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동지갑이네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거의 한 경제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와 관련된 그런 영장도 청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기소될 걸 대비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특검에서 찾아낸 은닉 재산은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100억인데 그중에 다른 사람 차명 재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한 3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최태민 씨부터 시작된 재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지났고 또 차명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동산 그러니까 어디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게 아니고 소지한 형태로서 금고나 네. 다른 곳에 은닉을 해놓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한 100억 정도 재산밖에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100억을 정도 어떤 찾는 재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뇌물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그 이규철 특검부를 통해서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3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리하고 기소하고 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 일단 특검의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을 완벽하게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일까지도 다 수사를 하고 공소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고 28일 끝난 다음에 3월 3일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때쯤 해서 검찰의 모든 사건을 이첩하겠다 나머지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첩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3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용 부회장 부르고 최순실 씨 부르고 또 장시호 씨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박상진 사장도 불렀어요. 삼성에. 예. 그런 걸 보면 이달 말까지는 아무튼 뭐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최순실 씨의 이제 출석 시간이 오후 3시로 변경된 것은 네. 조카 장시호 씨를 같은 호송차에 태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예, 조금 전 전에 네, 온 속보가 소식인데요.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이란 그러니까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를 같은 호송차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출석 시간을 3시로 늦췄다는 소식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에 이제 4번째로 소환이 다시 됐는데요. 예. 이 부회장 측은 최 씨 일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이 박 대통령 측의 그 강요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삼성 측에서는 일관된 주장이죠. 박 대통령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실제적인 증거를 본다면 사실상 남들이 다른 기업도 뭐 정치권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시기에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돼서 엄청난 그런 재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의 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측면에서 네. 사실은 그 부분을 피해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삼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또 불러도 될 정도로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지금은 해외에서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신인도가 하락하고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러나 특검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 정황을 파악해 본다면 그런 선에서 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특검이 뇌물죄라는 그런 항목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했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삼성이나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과는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특검이 오늘 그 최 씨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의 어떤 위법 행위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환수 과정이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 규제법이랄지 또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이제 그런 걸 밝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재산 자체가 이제 최근에 형성됐는데 그 재산 자체가 어떤 불법한 목적으로 취득한 거라면 당연히 환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재산이 최태민 씨부터 시작된 그런 재산을 보여지고 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얻게 된 어떤 경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시간적인 것이 많이 지나서 이제 공소시효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환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환수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건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그러한 재산이다고 생각하고 환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최순실 씨 측에서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어떤 재산을 환수한다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로 환수까지는 어떤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